진술 거부권 고지 등 절차를 해야 되는데요. 피고인 잠깐만 자리에 일어나 주실까요? 자, 피고인 항소심 재판 중에 진술하지 않아도 되고 또 개개의 질문에 진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항은 제가 묻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피고인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네, 윤석열입니다.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시나요? 직업이나 주거, 등록 기준 등은 1심 판결 이후 변동이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혹시 뭐 중간에 주소가 바뀌면 법원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는 1심 판결 내용을 먼저 확인할 텐데요.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 받으셨고 재판은 특수공무집행 등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죄로 기소가 돼서 재판 받았고 같은 범죄 사실로 일단 유죄 부분은 징역 5년, 공소 사실 중에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 및 허위 공보 관련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으셨죠? 이에 대해서 피고인 항소 제기했고 검사도 항소 제기한 거 알고 계시죠? 그러한 절차로 항소심 절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쌍방의 항소 이유를 확인할 텐데요. 저희가 절차상 일단 검사와 변호인의 쌍방 항소 이유와 답변 내용을 들은 뒤에 저희가 일단은 피고인에게 별도로 발언할 기회를 일단 드릴까 합니다. 뭐 꼭 발언하시란 취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보통 변호인에게 항소 이유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그냥 간단히 확인하는데 뭐 별도로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항소 이유 포함해서 혹시 뭐 이 사건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그때 뭐 요약해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쌍방이 제출한 항소 유서는 그대로 모두 진술하시죠. 2월 4일자 양쪽이 낸 거, 모두 진술하고 저희가 뭐 항소에 대한 검토는 이런 마쳤으니까요. 요지 위주로 말씀해 주시면 될 텐데 혹시 항소 요지 관련해서 PPT 사용하시나요? 네, PPT 할 예정입니다. 변호인 측? 네, 저희도 PPT 준비했습니다. 혹시 시간은 어느 정도 하시면 돼요? 한 15분 정도입니다. 15분. 변호인 측은 어떠신가요? 저희는 한 시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 항소 이후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 검토했으니까 요지 위주로 해서 한 1시간 정도 그럼 해볼까요? 그럼 먼저 변호인 측 검찰 측부터 항소 이후 요지 시작하실까요? 네. 항소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검사는 2025년 7월 19일 피고인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1년의 헌법 파괴 및 형사사법체계 부정행위에 대해 피고인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재판장님 공문서 잠깐만 행사. 죄송합니다. 혹시 PPT 자료 따로 준비하신 건 없으신가요? 있으시면 뭐 상대방에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변호인 측도 준비하신 거죠? 예, 저희도 한 부만 준비했습니다. 드렸어요. 재판부도 뭐 여유분이 있으시면 그러면 계속하시죠. 네, 피고인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범인 도피 교사로 공소 제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5월 10일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하고 정부의 수반으로서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하던 중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2024년 12월 3일경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5명이 대통령실에 먼저 와 있는 가운데 국무회의 심의의 외관을 갖추기 위한 정적수에 필요한 국무위원 6명을 임의로 정해 소집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등 4명이 도착해 국무회의 정적수 11명이 채워지자 일방적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통보한 뒤 정상적인 심의 절차 없이
약 2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교육부 장관 이주호 등 나머지 국무위원 9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국무회의 심의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대통령 비서실 부속실장 강희구, 국무총리 한덕수, 국방부 장관 김용현과 공모하여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인 2024년 12월 7일경 사실은 2024년 12월 3일자 비상계엄이 헌법 제82조에 따라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국무총리 한덕수와 국방부 장관 김용현이 사전에 부서한 문서에 따라 선포된 것처럼 비상계엄 선포문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부속실에 보관하다가 2024년 12월 10일경 이를 임의로 파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4년 12월 4일경 대통령실 해외 홍보비서관 하태원으로 하여금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으며 합헌적인 틀 안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는 등 거짓 내용의 피지를 작성해 외신들에게 전달하도록 하였고 2024년 12월 7일 대통령 경호처 차장 김성훈으로 하여금 대통령 경호처 비화폰 관리부서장인 지원본부장에게 내란 범행의 주요 공범들인 여인영, 이진우, 곽종근이 사용한 비화폰 정보를 수사기관이 볼 수 없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후 법원이 2024년 12월 30일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피고인은 박종준 등 경호처 지휘부와 공모하여 대통령 공관총에 3중 저지선을 구축한 뒤 2025년 1월 3일 대통령 경호처 소속 경호관 등으로 하여금 영장을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게 하여 재판 집행의 일종인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피고인은 김송훈 등과 공모하여 2025년 1월 3일경부터 1월 15일경 사이에 체포영장 재집행을 막기 위해 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차벽 및 철조망을 설치하고 인간 스크럼 훈련을 하며 기관 단총을 소지한 채 위력 순찰을 하고 기관 단총과 실탄을 배치하도록 하는 등 경호의 범위를 벗어나는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국무위원 7인의 심의권 침해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후부서 잡출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사후부서 폐기 관련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비화폰 현출 방해 관련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체포방해 관련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하면서 징역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국무위원 2인의 심의권 침해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고 사후부서 잡출 관련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허위 공보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체포방해 관련하여서는 김씨과의 공무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원심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침해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이 형식적인 국무회의의 외관을 갖추기로 마음먹고 국무회의의 정족수만 충족시키기 위해 특정한 일부 국무위원들만 소집한 상태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한 이상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다는 고의가 인정됩니다. 국무회의 참석 기회만 보장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실질적으로 심의할 권한을 보장하여야 하는 점,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7인의 국무위원들과 소집 통지를 받았으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 없이 이루어진 소집 통지로 인해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국무회의가 종료됨으로써 참석하지 못한 2인의 국무위원들 간에 실질적으로 심의권이 침해되었다는 결과는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2인의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다는 고의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국무회의 심의권을 규정한 헌법 제87조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 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입니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참석이 불가능한 상황을 조성하여 심의권을 박탈한 것은 헌법 파괴적 국헌문란 행위의 시작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후부서 작출 관련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무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허위로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은 피고인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향후 탄핵 심판 절차 및 수사 과정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죄의 행사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는 현실적으로 문서의 신용을 해하는 결과가 발생함을 요하지 않으며 침해할 위험성만으로도 행사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판례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를 대통령실 부속실장 사무실에 비치 보관하게 함으로써 향후 탄핵 및 수사 절차에 언제든지 활용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문서의 신용을 침해할 위험성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 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입니다. 이렇듯 언제든 행사할 수 있는 상태로 보관 비치한 것은 이미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침해할 위험성을 발생시킨 것으로 행사죄의 기수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다음으로 허위 공보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무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비상계엄에 따른 정치적, 사법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 홍보 비서관에게 허위 공보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권한과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 지시인 점,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위법한 지시에 복종할 의무는 없는 점, 하태원 해외 홍보 비서관 역시 원심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공부할 의무는 없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해외 홍보 비서관으로 하여금 허위 공보를 작성하여 배포하게 한 행위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임에도 이 부분 공소 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입니다. 이렇듯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에게 거짓을 유포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국가 조직의 신뢰를 훼손하는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다음으로 체포영장 집행 저지 관련 피고인의 공모관계 판단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체포영장 집행 저지 관련 범행에 있어 김씨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경호처장 박종준, 경호본부장 이광우 등으로부터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를 받았다는 가족 경호부장 김신의 진술, 가족 경호부 소속 직원들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 상황 등을 김신에게 보고하는 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할 때 김신 역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관하여 피고인과 순차 공모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김신은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여 영장 집행을 저지하였으므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되는 이상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배척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공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입니다. 이렇듯 조직적인 물리력 행사와 보고 체계가 입증되었음에도 공모 관계를 부정한 것은 조직 범죄의 특성을 관과 명백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입니다. 마지막으로 양형부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심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 사실과 같이 국헌문란의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부여한 국민들에게 어떠한 사과의 메시지조차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부정하거나 경시하였고 달리 유리한 양형 사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합니다. 이에 특별검사는 원심이 무죄로 선고하거나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하여 사실 오인, 법리 오해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에 대하여는 양형부당으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